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이런 것과 비슷한 역사적인 그 경험들이 좀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투키디데데 뭐라고요? 투키. 일단 이름이 데스로 끝나면 그리스라고 보면 돼요. 진짜 데스예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사람 이름. 누구죠? 투키디데스는 이 팔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싸웠던 그리스 시대에 그 전쟁사를 서술한 역사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나라가 왜 싸웠는지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견제했고 갈등이 계속되다가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 거네요. 예, 이 전쟁이 발발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테네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관계가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랑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그 관계가 비슷하다는 말씀인 거죠. 미국의 그 그레엄 알리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을 하면서 이 신흥 세력이 중국과 같은 신흥 세력이 기존 지배 세력, 미국과 같은 기존 지배 세력을 위협할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딱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러다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죠? 네, 그죠? 좀 무서운 마음이 들죠. 예. 그럼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위로 뭐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 그 연구에 따르면은 신흥 강대국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기존 패권국을 위협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16번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16번 중에 12번은 전쟁으로 끝났고 4번은 이제 전쟁을 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바로 이제 17번째 사례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맞네. 전쟁이 안 일어날 확률이 25%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바로 이제 17번째 사례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맞네. 전쟁이 안 일어날 확률이 25%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전쟁을 안 일으키고 해결하는 5번째 사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미래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데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무력 총성 없는 전쟁. 네. 그렇죠. 총성 없는 전쟁. 특히 이 지금 전쟁이 더 치열한 곳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분야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 반도체, 5G, 화웨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각 영역에서 지금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지금 기술 전쟁을 앞으로 더 치열하게 지금 벌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전쟁이 이렇게 지금 목전이 아니라 ING형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 미국이 느끼는 불안감, 위기감은 엄청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을 하셨던 이분이 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장 7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잠깐 보시죠.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700페이지면은 학교에서 가르쳐도 한 학기네요. 세계 AI 리더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저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정말로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예상을 한다는 갈등의 얘기죠. 불이 떨어진 것 같네요. 중국을 우습게 본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저 10년 안에 중국이 앞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그 중국의 AI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AI 작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한국 드라마 대본을 다 넣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걸 돌리면 한 편 써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네. AI가 쓰면 약간 무조건 출생의 비밀 같은 거 막 들어가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는 스타일은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부부의 세계랑 이것저것 다 넣어야겠다. 근데 그게 벌써 5년 전이니까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 가장 그래도 인간이 하는 일에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굉장히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의 일을 AI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결과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에 중국이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 지금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년 안 걸릴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10년 뒤면은 미국을 이렇게 앞서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분야를 대개 한 4분야, 5분야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그중에 한 3분야 정도 핵심 기술 파트는 여전히 미국이 우세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두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따라오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응용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뭐 13억, 14억 인구 중에 네티즌만 뭐 9억, 10억이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해봐도 2억, 뭐 3억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9억이라는 사람은- 네티즌들이 하루에 10개씩만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SNS에 올리고 뭐 어디에. 그 사람들 방금 뭐 150만 10개만 모아도 올리겠습니까?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AI가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예, 나겠네요. 인공지능에서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올 수가 그거를 없겠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앞설 수 있는 어떤 요건이 형성이 된 거고요. 저희 그 올해 첫 강의로 안유아 교수님 나와서 이야기 해주셨을 때 중국은 이미 AI 기술 개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주력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거기에 완전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막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짜 그 인공지능 AI를 둘러싸고 소위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지겠네요. 정말로.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비난을 받던 중국이 이제는 코로나19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라는 네. 찬사를 받고 있죠. 네. 그 비결에 바로 AI 기술이 있습니다. 와. 뭐예요? 어마어마하다. 경찰들이 쓴 안경은 이제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만 있으면 사람들의 체온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높은 열을 탐지하면 경고까지 해줍니다. 저 안경 진짜 탐난다. 아니 저게 기사에서 봤는데 방금 영상에서도 보면 뭐 체온만 나오면 우리도 뭐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사람 이름이고 뭐고 인적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나 만화에서만 볼 수 있는 딱 썼을 때 따다다다닥 딱딱 막 이렇게 나오는 전투력 그런 측정되는 거. 약간 좀 소름 돋아요.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공상과학 영화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거랑 지금 되게 유사한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팔리는 제품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거의 계산대 갈 때는 QR코드 찍고 딱 화면에다가 뭐 평가되는. 버터 몇 그램, 뭐 가격까지 다 나오니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도 제품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이 중국은 수천만 경찰들이 이 거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이런 바이탈을 측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염병을 통제하는 속도에서 사실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방역의 핵심은 확진자들의 동선을 얼마나 빨리 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진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도 하고 동선 확인에만 며칠이 소요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저녁에 이 거미줄처럼 깔린 바로 CCTV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중국에 CCTV 엄청 많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었는데 최근에 더 늘어가지고 거의 3억 대 된다고. 3억? 3억대예요. 3억. 우리나라 중국은 인구의 무조건 몇 배야, 억이야. 지금. 우리나라 거기는 인구의 근데 또 이 대여섯 배. 3억대가 아마도 네. 대도시에 좀 중점적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대도시에는 이게 없는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요즘은 CCTV가. 농촌에서도 좀 많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3억대 훨씬 넘어 크고 앞으로 한 5년, 10년이면 한 6억대가 간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밖에 못 나갈 것 같아. 중국에서는요, 나를 보는 CCTV가 5대 이상 될 거라고 합니다. 한 번에 네. 동시에. 동시에 나를 보고 있는 CCTV가 5대.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진 않아요? 참 재밌는 것이요. 독일의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베이징에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근데 보니까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 나의 안전, 치안을 지켜준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중국은 이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AI 기술이 더 빠르게 성장했다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도 중국이 매우 빠르게 이 G1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기술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미래에 미국을 이기고 그다음에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결국 AI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중국도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산당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致力科学探索，以10年磨一剑精神，在关键核心领域实现重大突破。 아니 무슨 영화예요? 10년 동안 칼을 갈아. 실제로 저기 무협지본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맞아. 무슨 무협지에 10년 연마에서. 10년 마일검이라는 말은요, 이 검객이라는 당나라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더 이를 갈고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심을 했구나. AI 기술을 통해서 마침내 지원으로 우뚝 서겠다는 야심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왜 그 어떤 사람이 산에 딱 자기를 가두고 10년을 막 수련을 해가지고 결국 경지에 올라가서 내가 내려가기만 하면 니넨 다 끝났어 막 이러고 바람의 내려가는 파이터. 건데 그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런데 중국은 이 AI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기술력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지난 2019년 중국이 만년 1등이던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와. 아니 세계 1등이란 자리를 차지했던 게 재작년이에 불과. 된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한 번 했었네요. 그럼 지금은 아닌 경쟁력 거죠. 평가에서.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 전에 했다는 거네요, 1위를. 경쟁력 평가는 그냥 AI 그 평가랑은 다른 건가요? 경쟁 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특허, 논문도 많이 편수도 있겠지만 인용을 얼마나 했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중국 AI 경쟁력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7년입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안에 인공지능 부분에서 세계 1위 강국이 되겠다는 또 2030년. 목표를 발표합니다. 아니 2030년에 무슨 일이 뭔 일이 일어나는 있나 봐. 거야, 도대체. 2030 계획이라 부르는데요. 이 계획을 보면 목표를 위해 관련 사업, 그러니까 AI 관련 사업에 하나 1,735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인공 그 지능 기술을 가진 자는 세상을 뭐 지배한다 약간 이런 말 뭐 결국 사실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제 중국이 투자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 중국이 이미 AI 분야에 그동안 투자한 규모도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렇겠죠. 때문에 AI 기술력 경쟁력은 중국 말고는 이 적수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AI 인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인재가 가장 많은 나라가. 그 다음이 중국인데요. 이에 중국은 10년 동안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고 이 AI 의무 교육 시간을 한국과 중국을 제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월등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AI 의무 교육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와, 있는지도 예, 몰랐어.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담임 선생님께서 좀 배워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면 굉장히 얕게. 홈룸 시간. 중국은 정부에서 전문 훈련시킨 AI 강사를 보내는 거죠. 파견 강사.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고등학교 그 의무교육 하는 거 교재 보셨지 아까, 않습니까?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미래 변화된 중국에 좀 상상을 한다면 더 무서워지는 거죠. 대단하다. 근데 이런 기초 학문이 아니라 응용 학문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AI가 응용 학문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인프라가 된다잖아요. 나라의 인프라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아는 거죠. 지금 AI 관련된 전공학과 출신들이 임금, 연봉이 높으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막 컴퓨터 붐, 그 인터넷 산업혁명 생겼을 때, 정보혁명 생겼을 때도 미친 듯이 우리도 배웠어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그런 수업 생기고 근데 그때 막 우리 국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가 되고 좀 그런 부분이 그렇네.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주산학원 세대라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세대 AI 인재 양성과 동시에 각 분야의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흡수한다고요? 바로 천인계획이라고 합니다. 천인 계획?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전 세계 대학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와 학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황금 티켓을 제안하는데요. 와, 이거는 70년대, 80년대 미국이 하던 건데. 얼마나 황금 티켓이 뭐예요? 매우 혹하죠. 네. 이 종신 재직권은 종신 재직권을 재직 준다고요? 근무한다는 거죠. 그거요? 내가 평생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 수십만 달러의 계약금과 개인 연구비 지원은 물론 그다음에 주택비, 식대, 심지어 가족 방문 여행 경비까지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가족이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여행 지원. 그만두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정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기가 막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재면은 저 조건에 안 갈 이유가 없네요. 그럼 그 중국 그런 황금 티켓 지금 몇 명이나 받았나요?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의 우수한 인재들이요. 이 천인계획을 통해서 황금 티켓을 받고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 각각의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담당 교수님도 미국에서 교수를 하던 중국인인데 스카웃돼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도.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AI 기술이 2030년 세계 재패라는 목표를 향해서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 긴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인공지능 분야에는요, 이렇게 9개의 거대 기업이 인류의 미래를 지배한다는 빅9이 있습니다. 9개의 기업들이 지배를 한다고요? G 마피아, 마피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맞네. 지마피아. 익숙한 기업들이죠. 네. 아시다시피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뒤를 빠르게 쫓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땡인가요? 렛? 바로 베트라는 겁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세 기업의 앞 글자를 따서 베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업들이 중국 AI 기술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 세 기업들도 사실은 시작은 다 왼쪽에 있는 기업들을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 시작은 벤치마킹이었습니다. 네. 바이두는 구글을, 알리바바는 아마존을, 텐센트는 유명 SNS를 따라서 만들었죠. 이 현재 세 기업은 기존의 미국 혁신 플랫폼을 중국 시장에 맞게 바꾸고 컨텐츠까지 추가해서, 즉 카피캣에서 이 카피 타이거로 우뚝 섰습니다. 이 세 기업이 이토록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입니다. 저것만 쓰게 했으니까. 아까 그 빅9 그 책에 보면 BAT 배트는 사실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공산당이 철저히 개입하고 있는 공기업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금 이제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있었고요. 규제 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능했죠. 또한 국가 및 사회 안정을 위해 통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쟁 기업들의 이 중국 시장 접근까지 좀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벨트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